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황현호 변호사가 배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동훈의 뻔뻔함을 질타했습니다. 또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 방문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처럼 깎아내린 이준석의 야비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황현호 변호사는 한동훈은 배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조선개국 600년 이래 이런 배신자가 또 있었는가라면서 오늘은 배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뻔뻔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특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박근혜를 수사했지만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에 한동훈은 삼성그룹을 비틀어 스포츠계 지원 관행으로 승마 선수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을 박근혜에 대한 뇌물공여로 엮어넣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신조를 만들어 불법 기소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청와대 요청으로 위안부 판결을 미룬 것을 사법거래로 규정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또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통상 사용했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들 재판에 한동훈은 수사검사로서 중요 사건에 해당되어 공판 관여검사로도 법정에 출석했다. 그중 대부분의 억지 죄명에 대해 무죄가 나왔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부 무죄가 나왔다. 자기가 법 적용을 잘못해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3부 요인이 모두 구속됐다가 무죄가 났으면 수사검사로서 사표를 내는 것이 검사의 도리다. 양승태는 6개월간, 박근혜는 4년 6개월간 구속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또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2024년 4.10 총선을 치르면서 총 300석 중 108석만 건지는 대패를 했다. 총선 공천을 밀실에서 한동훈 마음대로 했다. 기존에 공천된 대구 도태우, 부산 장해찬을 극우라고 몰아세워 공천을 갑자기 취소했다. 여당이 이렇게 대패했으면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럼에도 대패 후 즉시 당대표 경선에 나와 당선되기는 했으나 뭔가 석연찮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4.10 총선 때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까지도 지가 겸했습니다. 통상 선거를 하면 당대표나 혹은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은 분리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모든 선거지휘를 자기 혼자 하고 사실상 유세 현장에서도 자기가 혼자 주목받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셀카놀이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4.10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잠시 비대위원장에서는 물러났지만 뒤에 밝혀졌지만 바로 다음 달인 2024년 5월부터 소위 단계 장난질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단계 장난질을 시작해서 그해 7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11월까지 계속 그 단계 장난질을 하면서 윤석열 부부를 몰아붙여서 결국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까지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또 단계 사건에서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로 시정 잡배 같은 게시물을 무더기로 올렸다. 즉시 사과했으면 될 일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제명처분까지 받았으면서 재심 청구는 안 했다. 수사나 재판은 법치이고 정치는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중대한 사건에서 법치를 어기면 사표를 내야 하고 총선에서 권한을 가졌다가 패배하면 책임을 지고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한동훈은 검사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이나 책임과 사과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사과를 모르는 아주 뻔뻔한 사람, 권한만 행사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혹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모르는 그야말로 완전 관종, 자기만 아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황 변호사는 한동훈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에 취해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양 행동한다. 양보와 절제를 모르고 관심종자가 되어 언론과 여론의 주목만을 받고자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 방문을 무슨 박근혜 출연료가 비싸 정치적 비용 운운하면서 대구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 양 그렇게 오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씨가 이준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종건 씨는 나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 가장 노예한 게 박지원이고 두 번째가 이준석이라 생각했는데 오늘부로 그 순위를 바꿨다면서 지난주 장동혁의 단식을 중지시킨 레카,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더불당조차 비난을 못하고 숨지기고 있는데 오늘 이준석이 초를 쳤다. 그것도 아주 야비하게 레카를 밤무대 가수에 비유해 이번 레카의 행동이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인 양 폄하했다. 이런 짓은 그 야비하다고 소문난 더불당 꼬리 9개 달린 욕에 80대 박지원도 안 한다. 자신을 정치 입문시킨 게 레카라서 예의를 지키라는 것도 아니다. 정치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뭉개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이준석이 왜 국힘에서 쫓겨났는지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종건 씨는 이어서 이준석은 젊다는 것 하나 내세워 30대 보수 우파 정당의 대표로 뽑혔다. 이건 진보라 주장하는 더불당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이준석은 자기를 대표로 뽑아줄 때는 위대했던 당심이라 했다가 그가 쫓겨날 지경이 되자 희망 없는 수구 꼴통당이라 비난했다. 이준석은 그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당을 이끌고 본인도 더 클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분란만 일으키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래도 이준석이 젊으니까 포용해야 된다고? 이준석이 젊다는 것 빼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게 하나라도 있나? 이제 이준석도 40대고 박지원보다 더 노예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체제 출범 후 국힘 내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희망을 갖는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젊다는 것 하나 내세워 온갖 폐악질을 해오던 이준석 청년 호소 정치도 끝이 보이는 듯하다. 특검 공동투쟁하자고 해놓고 장 대표 단식 때 해외에서 실컷 놀다 와서 장 대표 단식에 따른 보수 결집의 효과가 예상외로 크다 싶으니 공동투쟁은커녕 바로 흠집내기 하는 게 과연 이준석답다. 시덥지 않은 헛소리 그만하고 부정선거에 대해 1억 놓고 하기로 약속한 토론이나 빨리 응하라. 그것도 일회용 언론 플레이로 써먹고 버릴 모양인데 그거 현기증 나게 기다리는 청년들 많던데 거기에 대한 견해부터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닐까라고 이준석을 질타했습니다. 이런 이준석을 비호하고 띄워준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그리고 조선일보의 모모씨, 동아일보의 모모씨 이런 사람들 지금 이준석이 하는 행태를 보고 지금 당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 깜짝 방문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 처리 등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묻고 박근혜 재판 재심 필요성과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는 명예회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권순할 칼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때 정치권에서 걸어다니는 천만표로 불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같은 일부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좌익 야당의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배경 중 하나로 박근혜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 미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8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는 진짜 단식투쟁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 단식 중단을 설득에 관철시켰습니다. 박근혜와 장동혁 두 사람의 대화 시간은 불과 3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가 장동혁 단식 농성장에 도착한 22일 오전 11시 21분부터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난 오전 11시 28분까지 따지더라도 모두 7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방문이었습니다. 특히 장동혁이 대화를 마친 뒤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서자 박근혜가 몸을 돌려 장동혁에게 다시 다가가 손을 맞잡았고 장동혁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진한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박근혜와 장동혁 두 사람의 품격 있는 만남과 대화를 영상으로 보거나 기사로 접한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박근혜다 이런 말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8일간의 진짜 단식투쟁과 박근혜 방문으로 장동혁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자유파 제1야당 리더로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소위 단식을 했지만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진짜 단식을 했던 김영삼, 황교안, 장동혁의 진짜 단식과 김대중이나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의 단식을 했다고 하지만 글쎄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은 한국에서 우파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의 한 차이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힘 당적이 없습니다. 과거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복당한 탄핵 찬성 배신자 세력의 요구로 박근혜를 출당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힘 내에도 박근혜 등에 칼을 꽂았던 정치인이 적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자신을 탄핵시킨 국회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서울로 상경해 단식 투쟁 중인 국힘 대표 장동혁을 국회로 찾아가 단식 중단을 간곡히 설득에 관철시킨 것은 박근혜의 정치 인생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사심없는 애국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서 17년의 박근혜 사기 탄핵 정변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 광기와 거짓의 탄핵 정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부역한 사람들 중에 그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탄핵 정변 당시 목소리를 높여 박근혜를 성토하던 탄핵 부역 세력 중에서도 이제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감옥살이를 했다고 털어놓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박근혜는 돈 문제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 박근혜를 어떻게든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황당한 논리를 동원했고 법원은 엄밀한 법적 논리라기보다는 삼척동자도 웃고 갈 궤변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자금 문제에 관한 지나칠 정도로 결벽하다는 말을 듣는 박근혜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소위 국정농단 및 특활비 사건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 등 징역 22년을 확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내린 그 판결에 대해 양심의 그립김이 없습니까?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의 엄중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판결 결과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1심 재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형사 4부 김문석 고법부장판사로 1심보다도 무거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모든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현재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가 이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에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의 징역 22년? 이 엄청난 형량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김성태, 이해운, 이준석 등 당시 새누리당 탄핵 찬성 부역 세력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당신들의 그 행동이 과연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영호 재판관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들이 내린 헌재의 그 파면 결정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2018년 2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은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여러분, 박근혜 사기 탄핵 정변은 언론의 광기와 거짓이 없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검증도 없었고 거짓과 과장, 선동과 선정적 보도가 판을 쳤습니다. 박근혜 사기 탄핵 정변 당시 자유파 성향 극소수 언론 매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언론 범죄 수준의 가짜뉴스 생산에 경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마이너 매체와 메이저 매체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소위 조중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거짓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짜뉴스 양산에 가담한 언론사나 언론인 중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케이스는 찾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한국 올드미디어들의 왜곡된 행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뜻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모두 문제가 심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재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재심을 통해 당초 대법원 판결이 뒤집혀 무죄로 바뀌었던 김대중 내란 재판 등과 비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그보다 훨씬 재심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 탄핵 정변 당시에 그 수많은 거짓 보도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립니다. 아마 좌파 정치인에 대해 그런 오보들이 쏟아졌다면 거의 반드시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한국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그런 대응이 무서워서라도 박근혜에 대해 쏟아냈던 그따위 허위 보도를 내보낼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상 이제 와서 일일이 그 수많은 거짓 보도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나운 육식성 좌파에는 알아서 기고 온순한 초식성 우파에는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한국 올드미디어들의 천박한 행태를 바로잡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한국 현대사에서 아니면 말고식 언론 보도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인 박근혜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서 심각하게 뒤틀리고 좌편향된 한국 언론을 바로잡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